안녕하세요. 미스티수입니다. 여러분,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 잘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환자에 대해서라면 아주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죠. 오늘 제가 얘기할 루시 레피는 그런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어렵게 삶을 시작한 그녀는 이런 자신의 성장 스토리에 항상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목표가 분명한 만큼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빠르게 간호학 학사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바라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체스터 병원, 신생아 담당 간호사로 근무하게 된 루시 렛비.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동료들과도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문자도 자주 주고받고 그러면서 느낀 감정들을 자신이 가진 노트나 일기장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나 썸을 타고 있던 의사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의사랑 주고받던 은밀한 농담 같은 걸 적어두는 일기장도 있었고요. 근데 루시는 약간 버릇 같은 게 있었어요. 뭘 버리질 못하는 병. 이런 노트나 일기같이 뭘 기록해 놓은 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루시의 집에서 이런 메모가 발견됩니다. 나는 사악해. 나는 아주 나빴어. 내가 했어. 할 말이 없다. 나는 끔찍한 사람이야. 나는 매일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숨쉬기 힘들어. 집중할 수 없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어. 나는 끔찍하고 이 세상에 내가 없는 게 낫다. 라는 메모지였어요. 이때 루시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신생아 사망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메모는 자백이었던 걸까요? 이 사망률이 루시와 관련이 있을까요? 201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의 재판이 202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사악한 간호사로 불리는 사람이죠. 루시 렛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건에는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가 있으며 등장인물이 많아 대부분의 이름을 A, B, C로 호칭하겠습니다. 루시는 체스터 병원의 신생아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습니다. 당시에 28살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넘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보기엔 좀 불필요한 일까지 간섭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기의 귀저귀를 갈아주고 있는 중인데 루시가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나서 A씨 저기 귀저귀 좀 갈아줄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루시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3명에서 4명의 아기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였어요. 중요한 역할이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병원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였거든요. 루시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신생아 7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인들을 보면 자연사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그 숫자가 말이 안 됐죠. 2015년 당시 영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신생아는 평균 1000명당 1에서 1.5명 정도가 자연사한다고 보고되었거든요. 간호사와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숫자였죠.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추측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병원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닌지, 아니면 갑자기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아니면 공기청정 시스템이나 물 공급에 문제가 생겼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아니면 새로운 의료 장비가 신생아 병동 시스템이랑 충동을 일으킨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다가 진짜 마지막엔 병원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연쇄살인마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게 됐죠. 의사 제이는 그런 소문이나 미신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201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에 신생아 중환자실 쪽에서 경보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알람이 바로 꺼졌어요. 돌아서서 알람이 울리는 쪽으로 들어갔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 K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던 루시도 봤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죠. 일단 K의 상황이 위급했어요. K의 호흡기 튜브가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 제이는 바로 그걸 연결해주고 혈중 산소 농도가 안정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죠. 루시는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왜 거기에 그냥 서 있었던 걸까요? 의사 제이는 이 사건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신생아실 담당 본부로 찾아가서 의사 B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3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 그 시간대에 아기들을 케어하는 간호사는 루시 한 명이었다. 두 번째, 의사 제이가 신생아실 앞을 지나갔을 때
경보음을 들은 루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그 경보음은 꺼졌지만 아기의 수치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끈 사람이 있었다는 거겠죠? 기계 고장이었을까요, 설마? 일단 2020년까지 영국에는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방에는 CCTV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공론화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쌍둥이 A와 B가 태어났어요. 예정일보다 9주 빨리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기들의 엄마의 첫 출산이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었고 부부는 더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출산 과정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 둘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집니다. 간호사들이 부모를 안심시키고 방으로 돌아가서 좀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부는 병실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에 긴급 호출을 받습니다. 신생아 병동으로 내려간 부부는 깜짝 놀랄 수밖엔 없었어요. 의사가 아기 A에게 엄지손가락 2개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미숙아였고 너무 작았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CPR을 했던 거죠. 옆에 있던 간호사가 부부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고 지금 4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맥박이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부모를 호출했다고 말합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태어난 지 4일 만에 신생아 C가 사망했을 땐 다들 울며 상심에 빠졌죠. 특히 이 신생아 C는 당시에 체중이 0.8kg였어요. 이 당시에 경보음이 울렸을 때 간호사 중 한 명이 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CPR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동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루시를 호출했죠. 루시는 산소 튜브를 사용했는데요. 결과는 나빴습니다.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상황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네 번째 아기 D가 신생아 병동으로 오게 됩니다. 이 아기는 출산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60시간의 진통을 겪었죠.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졌죠. 의사들의 조치였습니다. 태어난 그날 밤 폐렴 징후가 있었는데요. 산소 마스크를 사용했지만 세 번째 시도했을 때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명의 아이를 언급했는데 생존자는 1명입니다. 다행인지 이 뒤로 한 달 동안은 병원에서 다른 신생아 사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4일 신생아 E가 사망했고 8월 5일 신생아 E의 쌍둥이 F가 인슐린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과 21일에 누군가 신생아 G에게 정해진 양 이상의 우유를 먹여 사망에 이를 뻔하게 만듭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신생아들의 부검을 진행했고 원인을 확인하는데요. 모든 이유가 대부분 자연사로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감염에 의한 사망 등이었죠. 신생아 병동의 책임자인 의사 B는 이 부검 기록을 확인해 보는데요. 이상했던 거죠. 갑자기 늘어난 신생아 사망률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원인만 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혹시 분유? 아니면 물? 아니면 공기청정기? 의사 B는 자신의 팀원들 중 한 명이 이 일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조직된 팀이었으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구성된 의료진들이요. 이 팀은 이런 사명감 때문에 사망사고가 늘어날수록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했죠. 책임감도 느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해보기 위해서 근무표를 꺼내봅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근무표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루시 렛비.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난 날이나 위험했던 날이나 모두 루시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모든 아기를 케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생아 병동의 담당 의사 B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루시는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리버풀에 있는 여성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아주 좋게 평가받았어요. 이직할 때 이런 경력 조회 많이들 하잖아요. 루시는 특히 엄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난하고 착한 타입이라고들 얘기했죠. 의사 B는 상사에게 이 문제를 이메일로 보고했고 상사가 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할 쯤엔 이미 2명의 아기가 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메일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냥 우연일 뿐이다. 명확한 증거는 없다.
무엇보다 루시는 좋은 평판과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아기들은 출생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자연사였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 조산이었고 대부분 고위험 임신이었다. 진짜로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병동 관리자는 의사 B에게 간호사가 이런 사망 사건에 연루되었을 리가 없다고 말했죠. 특히 루시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수료했잖아요. 의사 B는 병원 임원 회의를 요청합니다. 의사 B가 메일을 보낸 건 3월이었어요. 그해 5월에 임원 회의가 열렸고 드디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던 걸 다 얘기하죠. 이상하게 생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황 증거였죠. 제3자가 개입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간부진은 루시를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시프트를 변경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전부 밤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5월 말부터 루시는 주간 근무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시를 의심한 사람은 의사 B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명씩 루시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죠. 루시는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가 아닐 때에도 그 병동에 들려서 아기들을 살펴봤다고 해요. 이게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아기들의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특이점이 하나씩 꼭 있었어요. 이렇게 아기들의 상태가 나빠지기 직전에 병실에 혼자 있는 루시를 목격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아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고 바로 처치하려는 간호사에게 루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피드백을 하죠. 그 간호사는 루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가 담당하지 않은 아기들까지 체크했죠. 자, 한편 근무 시간대가 변경된 루시. 지금껏 일어났던 이 우연의 일치들. 밤에만 생겼던 일들이 낮에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교대 근무에 대한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죠. 루시 본인도 알게 될 만큼요. 루시는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병원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루시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살고 있었고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활발하게 소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공부에만 전념했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시는 다른 간호사들보다 근무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주 6일을 일했던 때도 있고 다른 간호사들이 부탁하면 대신해서 근무를 바꿔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는 병원이 내부의 문제를 자신을 희생양을 삼아서 덮어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병원의 인력과 자금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병원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보통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아기만 말 그대로 집중해서 케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체스터 병원에서는 최소 3명에서 4명의 아기를 케어해야 했죠. 그래서 모든 아기들을 섬세하게 케어할 수 없었다고 루시는 주장합니다. 이 높은 신생아 사망률의 원인은 병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루시는 같이 일하는 체스터 병원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런 고충들을 털어놓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루시를 위로해줬어요.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병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널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중에 닥터 A는 아마도 루시의 마음속에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은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신생 A와 C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닥터 A는 루시의 옆에 있었습니다. 루시는 근무 중간이나 퇴근 후에 그에게 문자를 보내 그날 있었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A는 항상 공감해줬고 격려의 말들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의사 A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진술서를 써주겠다고까지 말하죠. 이 병원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간호사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기 N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시간대엔 역시 루시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의사 A는 퇴근하고 20분 정도 후에 편지랑 같이 초콜릿 한 상자를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는데요. 루시를 위한 거였어요. 의사 A는 주 6일 힘들게 일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시달리는 루시를 위로하면서 휴가를 권유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상태가 나빴던 아기 N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이 일을 계기로 스페인 이비자로 2주간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온 날 다른 아기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기 O는 꽤 괜찮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루시가 담당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토를 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O가 세상을 떠난 후에 루시는 의사 A에게 문자를 보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에 대해서요. 아기 O는 세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형제 아기 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루시는 아기 피를 돌볼 책임이 없었는데도 그 병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이쯤 되니 병원의 모든 여론이 루시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루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시가 이렇게까지 해도 혐의에 그치는 건 그녀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주로 산소를 과하게 주입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혈관이나 뱃속으로 직접 공기를 투입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잔인하죠? 아니면 인슐린을 과하게 주입하거나 호흡하고 있는 튜브를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사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며칠 뒤에 의사 B는 다행히도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험했던 아기의 수치를 살펴보는데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줬거든요. 누군가 강제로 뭔가를 주입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인슐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유를 담당했던 사람을 확인해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시. 이건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죠.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1년 전 이맘때쯤에도 인슐린 중독으로 목숨이 위험했던 신생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새쌍둥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루시가 이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아기 피는 입원할 때 분명히 괜찮은 컨디션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입원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복부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보라색으로 정맥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기 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병원에 있던 사람들도 1년 전 이맘때쯤 있었던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됐죠. 괜찮았던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렸던 일이요. 그리고 다음날 이 쌍둥이 중 한 명이 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원 측은 여전히 간호사가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루시가 병원을 고소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임원진들이 의사 B의 메일에 답장을 늦게 했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었던 거겠죠. 총 4명의 의사가 루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행동에 나섭니다. 영국 왕립소아과 아동보건학회로 이 문제를 가져가요. 그렇게 루시는 6월 30일 신생아실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왕립소아과 아동보건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그해 10월에 발표되는데요. 사망률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찾을 수 없지만 이 병원의 인력과 상급자 대체가 부족하다. 하지만 루시의 간호 기술은 아주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루시에 대한 증거들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소문에 대한 반박성 이야기들을 하죠. 좀 답답한 결과예요. 2017년 1월에 또 다른 임원진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도 그저 시간 끌기에 불과했습니다. 리더십에서 시기적절하게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는 얘기를 했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된 신생아 병동을 축소해버립니다. 루시는 임상 업무에서 행정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배치되었습니다. 병원의 CEO는 소송을 당할까봐 많이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루시에게 사과 편지도 보냈어요. 살인자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 정말 말이 안 되죠? 2017년 3월 신생아 병동의 담당 의사 B와 제이를 포함해 루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던 4명의 의사는 경영진에게 경찰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래서 2017년 5월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는 걸 알리고요. 병원 측에서는 최근의 신생아 기록에 대한 모든 것을 모아서 제출합니다. 여기에 교대 근무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조사에는 1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자료의 양이 많았겠죠. 2018년 7월 3일에 루시는 첫 번째로 체포됩니다. 네, 총 3번 체포되거든요. 루시는 조사받을 때 굉장히 침착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요. 억울하진 않았을까요? 루시가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이 그녀의 집을 수색합니다. 거기에서 다양하고 좀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전체가 다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공개된 내용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의료기록 문서였는데요. 사망한 아기들에 대한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환자에 대한 개인 기록이잖아요. 이런 게 루시의 침대 아래에 몇백 개가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이걸 루시의 트로피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루시는 일하다가 퇴근할 때 깜빡하고 실수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왔다가 그냥 거기에 모아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기엔 그 숫자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집엔 이사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또 루시는 소셜미디어에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검색해봤습니다. 1년 동안 300번 정도요. 좀 소름이죠. 여기서 루시가 쓴 메모랑 일기장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살자 하자.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나는 결혼도 못할 거고 아이도 낳지 못할 거야. 가족을 갖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절대 알 수 없겠지?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살 자격이 없어. 내가 했어. 왜 나지? 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인 거야. 난 끔찍하고 나쁜 사람이야. 루시의 변호사는 이걸 자백이 아니라 당시의 감정을 나타낸 글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 외에도 다른 단서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50만 페이지 분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루시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년 후 2019년에 다시 체포됩니다. 다시 또 풀려났지만 또 2020년에 체포됐죠. 살인 혐의 7건과 살인 미수 10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루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었죠. 재판 중에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는 의사 A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는 증인석에 서서 둘의 관계에 대해 부정했는데요. 루시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루시가 작성한 노트 중 한 가지에는 그의 이름 옆에 하트를 반복해서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검찰은 루시가 이 의사 A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고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어요. 아니면 이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루시는 선고 공판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2024년 9월에 루시는 여러 번의 항소 끝에 새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이 사건을 사법 오류라고 얘기하면서 재심리할 것을 요청하죠. 동시에 14명의 국제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을 조직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패널의 의원장은 토론토 대학교의 은퇴한 신생아 전문의 슈였습니다. 슈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고의로 해쳤다거나 살해의 의도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죠. 한 방송에서 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 새로운 항소 요청을 서커스 같다고 묘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녀는 그저 진실을 추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루시가 진짜로 원했던 건 뭘까요? 동정? 아니면 관심? 아니면 칭찬?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름조차 다 부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아기들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의 용기와 사명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남겨주세요.